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이름이 뭐죠? 맞습니다. 라뮤나 인문경제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문경제가 뭘까? 그런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인문학이랑 경제랑 연관성이 있지만 두 개를 섞어서 풀이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있긴 있어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지 않나? 해서 제가 인문경제학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문경제학에 맞게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인문학적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신선할 수도 있는, 다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영상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에 관련된 영상은 총 3편으로 나눠져 있으니 한 편 한 편 전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편부터 3편 쉽게 제목을 구성해 놓을 테니 하나부터 천천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찾아보면서 국가와 국가의 지정학적 충돌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인플레이션과 양극화는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언젠가 한 번은 크게 터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인문학적으로 대입하면서 이해해보니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하니 세상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기도 할 수 있는, 분쟁을 없앨 수도 있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키체인이 비트코인이 아닐까? 비트코인의 탈중화 시스템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게 되면 왜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 정도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류 역사에 남을 발명품은 아닌가? 이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시로 현존하는 은행과 비트코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행에서 만든 어플을 이용하여 계좌에 돈을 이체하기도 하고 어떠한 의심도 없이 사용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뱅킹으로 A와 B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둘 사이에는 절대적 권력 혹은 신뢰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중개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즉 그게 바로 은행 혹은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A가 B한테 100만 원을 보낸다면 은행은 그걸 장부에 기록하고 암호화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과 정부를 믿고 안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둘 사이에 어떠한 중개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A와 B만 있는 시스템입니다. 은행이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컴퓨터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컴퓨터를 모두 해킹하며 장부를 조작할 수 없으니 따라서 해킹 역시 불가능한 시스템이 돼버립니다. 둘 사이에 중개자가 없으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무신뢰 거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신뢰가 바로 신뢰가 돼버리는 중화가 아닌 탈중앙화 시스템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기존의 은행 거래는 둘 사이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수많은 검증 과정을 필요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신용 보증을 해야 할 것이며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계좌를 만드는 사람이 신용이 없다면 은행에서는 계좌를 안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땐 그저 상대방의 지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거래가 중간에 취소가 될지 막힐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으며 이게 바로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진정한 의미의 신뢰와 검증이 된 작업이 필요 없는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죠. 이런 비트코인 시스템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가격이 되기 전 초기부터 계속 사모으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둘 사이의 거래에서 신뢰와 검증된 작업이 필요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하게 되며 그런 신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뢰, 신용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등기를 관리하고 채권의 주인을 명시하고 그 사이에 신용으로 이루어진 화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어떠한 인간의 문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보증되지 못할 때 인간은 서로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서가 일어나는 것은 분쟁이나 전쟁 같은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이런 인간 간의 신뢰와 검증 과정을 기술로 극복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에서 하는 수많은 신용평가 작업들, 사람마다 신원을 확인
확인하며 권한을 주고 대출을 해주는 행위들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으며 거기에 사용되는 수많은 인간의 노동력, 자본들, 전기 소모, 비효율 등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다른 예시로 아프리카에 사는 누군가에게 1억을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신원 인증도 받아야 하고 계좌도 만들고 돈을 입금하고 해외 송금을 해야 하며 돈을 보낼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도 은행 계좌를 만들고 돈을 받고 환전을 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저 그 사람의 전자지갑으로 1억에 달하는 비트코인 개수만큼 보내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면 즉 이런 것이 혁명이지 않을까요? 수많은 에너지의 소모와 그로 인해 소모된 자원들, 환경오염 등을 모두 줄여주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비트코인이 전달이 용이한, 쪼갤 수 있는 단위를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특징이 어쩌면 이상적인 화폐로서 작동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우리가 기존에 쓰던 금융화폐들과 다르게 국경과 정부라는 장벽을 넘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발행량이 늘어나며 우리가 잠시라도 화폐를 들고 있으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다른 나라 간에 이 누군가의 거래를 하려면 제약이 걸리는 통화들과는 다르게 세계에 사는 누군가와 거래를 하고 싶어도 결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화들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그 어떠한 정부의 방해도 없이 개인의 부를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처럼 국제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편리한 금융환경에서 사는 개인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모를 수밖에 없을 테지만 이런 것들에 몸소 겪으며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한다는 얘기를 농담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 나라들만 여행을 가더라도 공항만 가더라도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홍보들은 정말 어마무시한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나친 변동성으로 거래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만약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사용하는 통화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이건 역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금에도 시가총액이 존재하니까 말이죠.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하고 정부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속성은 결국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 화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버립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까지 기존의 금융기관과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부를 쌓아올린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인간의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역설이라는 점이죠. 기득권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자산을 경유하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이며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간사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ETF 승인이 났다는 의미는 미국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의미고 정부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의미이며 현재의 금융 생태계를 코인 생태계와 섞여버리겠다는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커다란 패권국가와 같은 배에 올라탔으니 앞으로 비트코인은 영원히 될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만약 비트코인이 영원히 되면 미국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미국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반대로 가치가 없어진다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것 또한 역설이 되겠죠. ETF로 인정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가상화폐 시장을 주식이나 부동산의 시장처럼 국가에 기속된 일부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큰 그림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을 일부 시장이 아닌 원화나 달러, 위안화, 엔화 같은 커다란 화폐 시장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화폐 시장이 제일 수익률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것이죠. 그리고 미국 초창기에 달러 자산에 투자를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처럼 가상화폐 시장의 절대 수익률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조금씩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하던 신용 검증들에 들어갔던 돈들이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수많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점유하던 상가 건물들의 돈 역시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 자금 역시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인형 증권 STO를 논하고 있기도 하고 코인형 증권은 기존의 주식과 비교했을 때 그 활용도가 어마무시하며 주식은 그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그 나라
나라의 화폐로 거래를 해야 하지만 코인은 국경도 없고 환율도 필요 없기 때문에 자본을 유지하기에는 최적화다는 뜻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레거시 자산들은 점차적 힘을 잃어가고 가상화폐 생태계로 흡수가 될 것이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부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통화량을 늘어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은행과 레거시 자산들을 거쳐 계속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점은 기존 시장의 수익률과 비슷해지는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낡은 것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여지지 않을까요? 가상화폐의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전 세계의 자산을 꽉 잡고 놓지 않는 60대, 70대의 베이비 부머의 기득권 자산을 어린 나이에 디지털 세대에게 강제로 이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며, 불평등한 양극화로 끌어오르던 전 세계 시장을 다시 리셋이 되도록 만드는 것과 같으며, 이런 현상은 어떤 사회주의적 제도가 아니라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이뤄낸 결과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가도기에 머물러 있으며, 디지털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24시간 중에 8시간을 보냈다면 8시간은 온라인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미 사람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계정 등을 매매하면서 디지털 부동산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인한 화폐의 디지털화는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요? 그리고 AI 기술과 로봇 기술로 인한 노동혁명, VR 기술이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는 최초의 세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과도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아마 오프라인 세상에 남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을 강요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다르게 누구에게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도 영상 좋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